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이 된 손주를 본 할머니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육체적인 힘듦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 본 적은 많이 없었어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 돈으로 아들내미, 딸내미 가르치고 지들 살 길까지 만들어 놓아주어 그 뿌듯함으로 살았죠. 다행인 게 저희 애들과 남편은 크게 제 속을 썩이진 않았어요. 다들 착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희생을 하였고 이런 마음들을 말 안 해도 알다 보니 우리 네 식구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도 한 번에 싸우지 않고 늘 웃음꽃을 피우며 살았죠.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맨날 제게 그랬어요. 속도 없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늘 웃고 다닌다며 아마 그런 홍여사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하기야 저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늘 제 자식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부모라면 누구든지 내 자식이 잘 되길 하지만 저는 좀 불가능한 꿈 같은 소망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집은 최하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태어나길 신장이 안 좋게 태어나 투석을 받아왔는데 투석할 돈이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줍거나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며 돈을 조금씩 벌었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번 돈으로 거의 생활을 했고 새벽엔 우유 배달이며 신문 배달까지의 투잡을 뛰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찬장에 있던 책칼이 떨어지면서 얼굴 오른쪽에 눈썹부터 입까지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그 시절엔 뭐 식당에서 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그냥 일만 시켜주면 감사하다고 넙죽 절을 하던 시대라 저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의 쫓겨나다시피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따지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장님께 기가 죽어 빈몸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와 수술은 받지 못했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남들이 보기에도 언짢을 만큼 얼굴에 징그러운 상처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이후론 사람들이 다들 제 얼굴을 흉스럽게 쳐다보았고 이런 얼굴 때문에 어디 취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애들은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었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고 학비 하나도 제대로 못 내주는 부모인데 말이에요. 근데 정말 고마웠던 건 장남인 저희 아들이 공부를 곧잘 했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거라며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안쓰러울 정도로 공부를 해도 비싼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들 대학 3군데 넣었을 때 3군데 다 붙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에 진학을 했죠. 3군데 중 2군데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였는데 아무래도 사립대가 학비가 비싸다 보니 조금 저렴한 지방 국공립대학을 선택하게 된 거였어요.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경제적인 부분은 독립을 해 알바를 하며 자기 월세는 자기가 알아서 내고 생활비도 알아서 벌어 살았어요. 심지어 저희 부부한테도 매달 돈을 보내왔는데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씩 돈을 보내오곤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돈을 보내온 효자 아들이었죠. 아들이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아는데도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염치 없고 부족하고 못난 부모지만 그땐 저희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아들이 주는 돈을 받아 생활을 했죠. 그 돈으로 둘째 딸 단과 학원도 보내주곤 했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알바로 어느 정도 번다지만 제가 계산을 했을 땐 지가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반찬을 싸들고 아들이 사는 자취방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넣어주려고 냉장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아무런 말이 안 나와 남편과 둘이 한참을 울었네요. 저희 아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식당 손님들이 먹다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다 담아와 비빔밥으로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알곤 아들의 손을 잡으며 중이야, 너 여태 이렇게 산 거였어? 그래서 이거 안 보여주려고 엄마랑 아버지 못 오게 한 거야? 내 아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주는 돈을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 쓴 거 아니냐. 이런 몹쓸 부모가 어딨니? 내 아들 등골 빼먹는 애미가 어딨어. 아들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서글프게 우는 저를 되려 달래주었는데 그 이후로 아들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끝까지 제 통장에 돈을 붙였고 저는 그 돈의 절반은 따로 적금을 들어 나중에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리라 생각을 했죠. 이런 눈물겨운 세월이 흘러 아들은 졸업을 하고 화학 실험실에 취직을 하였는데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며 빨리 취직이 돼 너무 다행이라고 했고 저희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더할 나위 없이 좋아했어요. 그땐 저도 운 좋게 5층짜리 빌딩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고 딸도 2년제를 나와 바로 취직을 해 집안 형편은 조금 나아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일도 잠시 저희 집 아저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아들, 딸 결혼하는 건 다 보고 갈 거라며 건강관리를 목숨처럼 해왔던 사람인데 결국엔 그걸 못 보고 눈을 감았어요. 남들은 지지고 볶고 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속이 다 시원하다는데 전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남편이 옆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단칸방에 살면서도 미우나 고우나 싸우나 늘 함께 잠을 잤고 함께 아침을 맞았는데 이젠 그런 남편이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 한동안은 일도 못 나가고 집에서 폐인처럼 있었죠. 돈 한 번 제대로 벌어온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돈보다 더한 것들을 남겨주고 간 사람이었기에 그만큼 많이 의지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해에 아들은 원래 그 해에 장가를 갈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떠난 그 여파로 다음 해에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 볼 아이를 처음 만나야 되는데 제 흉측한 얼굴의 상처가 창피해 얼마나 화장을 두껍게 했는지 저희 딸 보고 파우더를 바르고 또 발라달라고 하였네요. 처음 만난 며느리는 엄청 살갑지도 그렇다고 엄청 차갑지도 않은 딱 중간을 지키는 아이였는데 직업은 웹 디자이너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 만남에 사이좋은 저희 가족을 이해 못하는 듯 선을 긋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 만났기도 했고 저희 가족을 잘 모르니 그런가 보다 했고 평생 아들을 믿어왔던 저로선 아들의 선택을 믿었어요. 근데 이런 며느리 성격이 본인 엄마를 똑 닮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안 싸돈이 더했는데 첫 만남부터 선을 그으며 만나자마자 돈 얘기를 했어요.
신혼집과 예단 예물은 똑같이 주고받고 뒷말 안 나오게 깔끔하게 하자는데 첫 만남에 돈 얘기라니 저로선 이게 서로 가족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남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같았네요. 그리고 은근히 본인 집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원래 작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올해로 미룬 거 아시죠? 저희 딸이니까 그거 다 이해해주는 겁니다. 여자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거 이해해주는 애들 없어요. 좋은 며느리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집 양반이 돌아가셨거든요. 알고 계셨죠? 네, 듣긴 들었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분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일단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죠. 하기야 주변에 아는 언니들도 자식 혼사를 앞둔 제게 사돈지간에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지내라고 했는데 저런 안 써돈에 찬바람 쌩쌩 부는 태도에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동안 아들한테 받은 용돈 절반 모아둔 통장을 주며 장가 가는데 보태 쓰라고 하였어요. 아들도 그걸 받고 여태 어떻게 사셨냐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결혼식 며칠 전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새벽에 건물 계단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었어요.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건물 바닥에 누워 고통을 호소했는데 아침에 절 발견한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줘서 늦게 병원에 가게 되었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마치 제가 짐짝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식들한테도 도움이 되긴커녕 짐이 되니 자식들 얼굴 보기에도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렇게 저는 아들의 결혼식도 보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결혼식이 끝나고 병원 면회를 왔어요. 와선 속상하다는 듯 어머니께서 다치시는 바람에 중희 씨가 결혼식 내내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한 번뿐인 결혼식에 사진 찍는데도 표정이 울상이니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저를 걱정해주는 말투였으나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았다. 다음부터 조심하마. 나도 니들 결혼식에 못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부모 자리에 아무도 없어 중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아주 미안해 죽겠다. 중인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난감했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가 고아랑 결혼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늘 며느리는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다는 듯 자기니까 이렇게 한다고 남들이었음 벌써 난리를 치고도 남았을 거라고요. 엄살이 많은 성격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만날 때마다 이러니 며느리와 아들을 자주 보지 않게 되었고 며느리는 절 볼 때마다 아들 흉을 보며 자기가 이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강조를 하니 그것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누굴 미워하고 싫은 소리 할 성격이 안 돼서 늘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네가 고생이 많다. 네가 곤란했었겠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점점 선을 긋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저한테 못되게 하거나 도리를 하지 않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둘이 잘 사는 듯 결혼하고 2년 만에 며느리가 임신을 해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출산을 하는 날 얼마나 떨리던지 제가 더 긴장이 돼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장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애를 낳으면 엄마가 되니 성격도 좀 변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돈 어른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헐레벌떡 오시더라고요. 애들 결혼시키고 거의 볼 일이 없어 딱 2년 만에 본 거였죠. 그런데 안사돈은 오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저희 아들에게 장서방, 아까 우리 예슬이 마지막 연락받았을 때 떨린다고 애가 불안해하던데 손은 제대로 잡아줬나? 어젯밤에도 진통 때문에 힘들어하던데 간호는 잘 해줬고? 내 딸 힘들게 한 건 아니지? 장서방 애 낳아주는 거니까 내 딸한테 잘해야 돼 정말. 아, 요샌 애 안 난다는 여자들도 많은데 우리 딸이니까 애 낳아주는 거라고. 아들은 마치 익숙하다는 듯 토를 달지도 않고 네네 하며 대답만 하더라고요. 사돈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자식 가진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건 가슴이 아플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화살이 저한테도 꽂혔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돈, 장서방이 말이에요. 우리 예슬이 임신했을 때 족발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안 사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애를 가진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 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전국 팔도를 다녀서라도 족발 사오겠어요. 아이고, 얘는 먹고 싶다고 하면 좀 사다 주지 그랬니? 그러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아들 흉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모습도 며느리랑 아주 똑같았어요. 어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성격이 이리도 같은지 몰랐죠. 그리고 말이에요. 장서방이 그렇게 지저분하답니다. 집안일을 우리 애가 다 해놓으면 돌아서서 또 빨랫감을 내놓고 또 설거지거리를 내놓고 그런데요. 이제 애까지 낳는데 더 지저분하게 살 것 같다고 우리 예슬이가 한숨을 푹푹 쉬는데 아니 이런 건 장가 오기 전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 이런 교육이 하나도 안 됐냐고요, 사돈. 아니 살다 보면 당연히 빨랫감은 계속 나오고 설거지거리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나오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미술관이지 그게 집이냐고요. 맘 같아선 이렇게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제 성격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잔뜩 흥분이 된 안사돈에게 기름을 붓는 건데 그럼 싸우자는 거밖에 더 되나 싶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자 싶었고 오죽 서운했으면 2년 만에 만나서 잘 지내셨냐는 안부보다 이런 말을 먼저 하나 싶었죠. 하도 찡찡대는 소리를 들으니 저도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그냥 아들에게 버럭 화를 내버렸어요. 마음에도 없는 화였죠. 그래야 저 안사돈의 입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너는 왜 장가 가서 그런 걸 제대로 안 해? 내가 사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내가 분명히 그랬지. 장가 가서 애미 욕먹이지 말라고. 근데 사돈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만들어? 얼른 죄송하다고 하고 잘한다고 해. 아들도 제 말에 죄송하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제야 안사돈은 우쭐대듯 자기가 우선권을 거머쥔 것처럼 행동을 하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왕절개를 끝내고 회복실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며느리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고맙고 고생했던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말로는 고생했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그 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태어난 손자 녀석을 보곤 집으로 너덜너덜하게 돌아오는데 아들이 돌아가는 책에 엄마 이거 받으세요. 가시면서 차비라도 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야. 당연히 병원에 있어야지. 아이 그리고 중이야. 아까는 엄마가 맘에도 없는 소리 한 거야. 아이 하도 네 장모가 떠들어대는 바람에 나도 짜증이 나서
내 아들 흉 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그랬다. 저도 알아요, 엄마. 장모님이 워낙 와이프한테 애착이 강해서 저러세요. 저도 하도 듣다 보니까 내성 생겼어요. 괜찮다고 허허거리는 아들이었죠. 며느리가 퇴원하고 몸조리는 안사돈이 올라와 시켜준다고 하길래 손자 녀석이 보고 싶어도 보러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들에게 사진으로만 손자 사진을 받아보았죠.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쯤이면 반처가살이를 하고 있을 텐데 힘든 게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싶어 안쓰러웠죠. 손자 100일 잔치를 집에서 하고 난 뒤 아들은 더 바빠졌는지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얼굴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 저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건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오열을 하며 이제 어떻게 사냐고 큰일 났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울지 말고 얘기 좀 해보라고 재촉였어요. 그러니 한참 자기 혼자 울고불고 하던 며느리가 진정이 조금 됐는지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중희 씨 병원 왔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동료가 실수로 중희 씨 눈에 약품을 튀었대요. 그래서 눈이 다 타들어가서 지금 눈이 안 보인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직 애도 어린데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요, 정말. 며느리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곧바로 아들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왜 우리 착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고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 아들을 보니 아들은 왼쪽 눈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고 오른쪽 눈은 벌겋게 달아올라 눈이 주먹만하게 부어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왼쪽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오른쪽 눈은 형상만 보일 거라고 하는데 추후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전 그 말에 주저앉고 며느리는 드러누웠네요. 아들이 입원하고 며느리는 도저히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며 저 이대로 미칠 것 같으니까 집에 좀 내려갔다 올게요. 가서 맘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이게 날벼락이지 뭐예요. 그리고 이 상태론 애도 못 봐요, 저. 괜히 애까지 찡찡대면 해코지할 것 같다고요. 그거 방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가 얼마간 친정에 내려가 있겠다고 하니 안사돈이 병원으로 며느리를 데리러 왔고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아들과 제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불쌍한 내 딸. 내 딸 인생이지 어떡해. 아니 창서방. 내 딸이 힘들게 애까지 낳아줬더니 이제 와서 이런 사고를 당하면 어쩌자는 건가? 우리 딸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아니 사돈이 봐도 이건 아니지요. 어쩔 거예요 이제? 눈이 실명된 저희 아들 앞에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방방 뛰는 사돈을 보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거냐고요? 사돈은 사돈 자식이 이래돼도 이딴 소리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사고를 당해도 이런 말을 하실 거냐고요? 우리 아들이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싶냐고요? 어떻게 두 모녀가 똑같이 이딴 소리를 해요? 그리고 당신 딸만 불쌍합니까? 불쌍하면 내 아들 인생이 더 불쌍하죠. 내 아들은 당신 딸 먹여 살리려고 돈 벌다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악을 쓴 것 같아요. 그 두 모녀도 제가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니 놀랐는지 흠칫하다가
이내 맞받아치며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아들이 귀를 막으며 제발 다들 나가라고 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니 안사도는 본인 딸을 데리고 병원을 나갔어요. 아들도 제게 보기 싫다고 가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다음 날까지 아들이 입원한 병실 복도에서 선잠을 자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 저는 며느리 대신 아들네 집으로 가 집안 살림과 손자를 돌봐주었어요. 한쪽 눈을 잃고 한쪽 시력을 잃은 아들은 몇 날 며칠 동안 방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고 말하는 것까지 잃어버린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어요. 중이야, 애미 속 타들어간다. 제발 뭐라도 말이라도 하고 화라도 내봐. 울어라도 봐 이놈아. 왜 그렇게 너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해? 왜 아픈 것까지 다 안고 가려고 하냐고. 제 말에 아들이 처음으로 목을 놓아 울더라고요.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처량한지, 그걸 듣는 제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들은 눈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보다 자기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크다고 하였어요. 하기야 저 같아도,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걸음마를 알려주는 갓난아이처럼 빨간 선을 곳곳에 연결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려주었어요. 오른쪽 눈도 시력이 많이 저하되긴 했지만 강렬한 색깔 정도는 희미하게 볼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을 택한 거였죠. 중이야, 이 빨간 선 잡고 이대로 찾아가면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화장실이야. 그리고 여기는 네 아들 장난감이 있는 데인데 뾰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조심하고. 엄마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다 익혀야 돼. 그리고 포기하지 마, 중이야. 너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젊고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해도 뭘 하든 하면 할 수 있는 나이야. 아들도 제 이런 간절한 진심을 느꼈는지 제 노력을 느꼈는지 보름 만에 그 동굴 같은 방에서 나와 하나 둘씩 극복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이제야 간신히 첫 발을 내민 아들에게 며느리는 또 한 번 초를 치러 왔더라고요. 누군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길래 보니까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자기 처가 왔는지 몰랐고 저만 알고 있었는데 갖은 인상을 쓴 며느리를 보곤 다짜고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요? 갖은 한숨을 이리저리 내쉬며 저 오늘 왜 왔는지 아세요? 이혼하려고 왔어요. 엄마가 이혼하라고 하네요. 저런 사람이랑 살면 평생을 수발만 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 나이가 몇이라고 벌써 남편 수발을 드냐고요. 그게 저한테 벌 받으라는 거지 뭐냐고요. 어머니도 환자 데리고 사는 게 어떤 고생인지 아버님이 아파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네 이런 태도에 말이 안 나온다. 아주 당당하구나. 그래라,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내 아들 옆에 두고 싶지 않다. 차라리 평생 고생하며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너한테 구박받으면서 살기는 안 해. 이혼해. 누가 이혼한다면 겁먹을 줄 알고 제발 봐달라고 빌 줄 알았냐? 이거 자, 꿈깨. 지금 가서 네 짐 다 싸들고 나가라. 생각지도 못한 제 반응에 며느리는 움찔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뒤 아들이 저한테 희소식이 있다며 며느리에게 연락 온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의 이야기였어요. 며느리 말이 저번에 절 찾아왔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평생
아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순간 흥분을 하는 바람에 생각이 짧았었다며 애도 이제 점점 더 크는데 이혼해서 아빠 없고 엄마 없는 한부모 가정으로 키우고 싶진 않다면서요. 저도 이런 며느리의 의외의 반응에 조금 놀라긴 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싶기도 했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민성 엄마가 어느 정도 이 상황에 적응할 때까지 친정에서 다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 팔고 일단은 친정 내려가서 장모님 장인어른 도움받으면서 살다가 적응이 되면 그 근처에 집 구하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라도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친정 부모가 편할 것 같대요. 엄마는 네 장모랑 네 처가 여태까지 해온 걸 보면 거기 가서 사는 게 썩 마음에 내키진 않는데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혼 안 하고 애엄마랑 같이 살면서 민성이 키우고 싶어요.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요. 와이프가 이 정도 양보했으니까 저도 그 정도는 양보해서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좋게 생각해 주세요.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서 그랬대요. 아들의 이런 간절한 부탁과 간청에 차마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식당 하는 안사돈 가게에서 알바를 하며 그 돈으로 생활비를 번다고 했대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친정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거절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허락을 했고 며느리에게도 고맙다고 전화를 걸었어요. 민성 애비한테 들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 점은 어머님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 잘 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 엄마도 어려운 결정 내리신 거니까 나중에 전화나 한 통 해주세요. 이런 며느리와 안사돈의 결정이 고마웠어요. 그동안 서로 안 좋았던 감정들은 다 풀고 안사돈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렸죠.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고 어쩌면 제가 이 두 사람들에게 아들의 사고를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라고 했던 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반성까지 하게 되었죠. 이 두 사람에게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 시간이 어찌 흘러갔는지 그동안 아들과는 전화로만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장인 장모가 잘 챙겨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거기 생활에 적응을 하느라 바쁘다 보니 매번 나중에 간다고 했었죠. 손자와 영상통화를 할 때도 아들의 모습은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한테 영상통화가 왔는데 이것이 4살이 되다 보니 스마트폰도 곧잘 만져서 뭘 보다가 이것저것 눌러 저한테 영상통화를 건 것 같았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는지 혼자 있길래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밖에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자 녀석이 식탁 밑에서 웬 철로 된 쇠사슬을 질질 끌고 와선 혼자 그걸 가지고 막 놀더라고요. 딱 봐도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 그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손자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빠 목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왜 아빠 목걸이냐고 물었죠. 그러니 아빠가 맨날 이걸 한다며 오늘은 안 하고 밖에 있어 라고 하는데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한참 뒤에 연락해 손자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니
며느리는 저한테 어린애가 하는 말을 다 믿냐고 애아빠 잘 있다고 전화를 바꿔주더군요. 역시나 아들은 별일 없다고 손자가 장난을 친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한 이틀 정도 잠이 안 와 밤새 걱정을 했어요. 아무리 애 입에서 나온 말이라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게 자기가 본 그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 결국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아들에게 갔어요.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고 내려갔죠. 사돈네는 처음 가보는 거라 초행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 무작정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 주소보다 아무래도 사돈네 식당을 먼저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식당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은 말은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어요. 그 식당은 벌써 없어진 지 2년이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분들에게 자세히 듣고 싶어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다시 가서 물으니 생각보다 쉽게 사돈네 사정 얘기를 술술술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더니 지 엄마랑 같이 사기를 쳤다나 당했다나 암튼 그래서 급전이 필요해서 식당을 팔았대.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집 사위가 들어왔지. 그려 그 집 사위가 와서 뭐 돈을 해결해 줬다나 뭐라나. 근데 그런 착한 사위를 개만도 못하게 끌고 다니니. 나도 봤어. 요 며칠 전에. 그 집은 천하의 천발을 받을겨. 아니, 그런 착한 사위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요? 말도 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그 집 사람들은 원래 아나무인에 동네 사람들이랑 말도 안 섞는 별종들이요. 동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불안했어요. 대체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장이라도 가서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종종 걸음으로 사돈댁에 도착을 했고 담벼락에 최대한 몸을 기대 벽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그 안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게 된 마당은 그야말로 헉소리가 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죠. 그때가 푹푹 찌는 한여름이었는데 저희 아들은 우통을 벗고 몸에는 쇠사슬을 감은 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사돈과 며느리는 마당 평상에서 쩝쩝거리며 밥을 먹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고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일단은 그 모습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경찰을 불렀어요. 도저히 혼자 거길 들어가서 뭘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저는 옷깃을 쥐어잡으며 발을 동동 굴렸고 그분들이 오자마자 곧바로 사돈네 집을 들이닥쳤어요. 경찰과 저를 본 사돈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는데 제가 온 줄도 모르는 아들은 한쪽에 쭈그려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울부짖으며 뛰어가 엄마 왔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아들이 먹고 있던 밥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제 얼굴을 막 더듬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때의 그 상황은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밥그릇으로 눈이 갔는데 그 밥그릇을 보곤 또 한 번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 밥그릇엔 군데군데 새까맣게 곰팡이가 펴 쉬어빠진 밥이 있었고 된장 한 숟가락에 썩어 문드러진 호박 몇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었고 그 밥그릇을 들어 안 싸돈 얼굴에 집어던지며 떨어진 음식을 입에 갖다 쳐넣었어요.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고. 여태 내 아들한테 이딴 걸 먹인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어요. 경찰관들은 저를 말리고 안 싸도는 나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와중에 며느리는 증거라도 인멸하듯 그걸 갖다 버리기 바쁘더라고요.
그걸 보고 며느리도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러니 지 엄마랑 똑같이 나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둘 다 하는 짓이 어떻게 그리 똑같은지. 그러니 경찰관들도 이럴수록 제가 더 불리해진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죗값 받는다고 해도 오늘 이것들 가만히 안 될 거라고 하였어요. 간신히 상황이 진정되고 경찰관들은 딱 봐도 심각한 아들의 상태에 안사돈과 며느리에게 이 상황에 대해 신문을 하니 안사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아니, 경찰관 아저씨, 이 사람이 내 사위인데 눈깔이 안 보여. 아, 그래서 내가 위험해가지고 이거 해서 묶어놓은 거라고. 이 사람 이렇게 안 묶어놓으면 맨날 넘어지고 맨날 얼굴 다치고 그래. 뭘 알지도 못하면서 착한 사람들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해. 아니,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돼? 그 말에 또 한 번 열이 받아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고 하니 저희 아들이 말리더군요. 그렇게 아들의 증언으로 그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는 아들의 야윈 얼굴을 몇 번이나 어루어 만지며 엄마가 진작에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그동안 아무런 말을 못했냐고 하니, 처음에 살 땐 안사돈이 그렇게 저희 아들에게 잘해줬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을 데리고 산다는 이유로 아들이 회사 산재로 받은 보상금을 달라고 했다는데, 며느리도 이거라도 줘야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다고 당신 오른쪽 눈치료도 계속할 수 있다며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아들도 그게 도리인 것 같아 믿고 보상금을 주었대요. 근데 그걸 주고 나니 사람이 180도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고, 아들은 거의 노예 생활을 하며 밥도 못 얻어먹고 저랑 전화하는 것까지 감시를 받았다네요. 지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섬으로 팔 거라는 말까지 들었다는데, 겁이 난 아들은 그래도 여기서 삼시세끼 밥은 주고 본인 아들이랑 같이 살기는 해주니 자기만 조용히 있으면 탈이 안 나겠다 생각을 해 도망을 칠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오른쪽 눈 치료도 제때 치료를 못 받으니 시력도 점점 악화가 돼 더 도망을 칠 수 없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죄인 같아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잘 있다는 아들의 말에 1년 반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산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자책감이 들어 이대로 천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제 딸과 함께 그 두 모녀를 감금으로 고소를 했고 정식적인 형사 절차를 밟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심한 일도 몇 건이나 나와 가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배우자를 감금한 것이라면 존속 감금죄로 더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죄가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죄 중 하나라고 했어요. 하늘도 제 통탄스러운 마음을 알았는지 그둘 아주 제대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둘 다 초범이 아니라 사기 전과도 있어 안사도는 1년 9개월, 며느리는 2년 3개월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깥사도는 이를 방치했다는 명목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 둘을 고소하면서 아들의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 아들에게 뺏어간 보상금까지 전부 다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육권 또한 저희 아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죠. 소송이 지금이야 결과가 나와 마음이 편하지만 하는 중에는 밥도 안 넘어갈 정도로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가 마르고 애가 타는지 2년이 못 미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결과로 승소를 하여 너무 다행이었고, 아들은 소송을 하는 기간 내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그 와중에도 점자 공부를 하고 재활지원센터를 다니며 취직을 알아보았어요. 제 아들이지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 취직을 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 꿈은 본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디오 채널도 제작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아들에게 장애를 갖기 전이 더 행복하지 않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볼 수 있다는 건 당연히 큰 행복이었고 감사함이었지만 눈을 감고 세상을 보니 더 소중한 게 보였다고요. 아들의 말에 저희 가족들은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저도 여태 살아오면서 늘 작은 것에 속 끓이고 불행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제가 했던 건 행복한 고민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힘든 순간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늘 이겨내시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보잘것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같이 무더운 때 건강 조심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